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경제학 원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요거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쓰신 경제학 원론 5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책이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아무래도 책이 있으신 분께서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학 원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경제학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뭐 용어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설명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의의 목표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하고 그렇게 경제학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급, 7급 공무원 시험에도 경제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재정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아니면 미시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재정학을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쏙쏙 된다는 거. 그래서 진행을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시간인데 제일 처음 보시면 제1장 경제학이란 이런 개괄적인 단원이 나옵니다. 자, 경제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쓴다.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데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뭐 인류 처음부터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때부터 경제학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사는 의미에서의 원시적인 경제학은 당연히 인류 탄생과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하게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학이라고 갖는 것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는 저기 1장 뒤쪽에 가면 제일 마지막 쪽에 역시나 경제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한 25페이지 정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사실은 이분이 1700년대, 1723년부터 1790년까지 살았던 그분이기 때문에 경제학, 근대 경제학이 태동한 지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한 250에서 한 300년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하고 아담 스미스 이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잠깐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 뭐 흔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실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선택이냐? 저희가 지금 이제 점심을 먹는다고 할 때도 오늘 점심을 먹을까 말까, 그리고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커피는 스타벅스에 가서 먹을까?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 가서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선택이라는 게 생길까요? 자, 왜 선택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돈이 무한히 많다면, 정말로 만수로 부럽지 않게 돈이 많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 되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특히나 대부분 돈으로 표현되는 그 자원이라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 무엇 때문이냐?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 여기에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돈은 당연하고요. 돈뿐만 아니라 뭐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걸 갖다가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 해서 영어로는 scarcity라고 하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자원이 희소하지 않은 녀석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꼭 사람 아니라서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다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거기다가 한 가지 제약 조건만 더 붙인다면 희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원이 되는 거죠. 공기라고 해서 다 자원이냐? 아니고 그 깨끗한 공기라든지, 뭐 당연히 더러운 공기는 별로 어디다 쓸 데가 없을 테니까 깨끗한 공기라는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당연히 희소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페이지 중간 쪽에 있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에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정의하는 방법은 경제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원이 희소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을 크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이런 아티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의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가정에도 경제학이라는 거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가정에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런 얘기도 뭐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혼을 할지 말지, 그리고 자녀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이 가정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를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들으시겠지만, 개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어떤 나라에 가보면은 이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개인별로 매기는 게 아니라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그 세율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당연히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이 하물며 그럴진데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 요즘 얘기하는 저출산 문제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소득은 그만큼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애는 나중에 낳아야지 라든지, 못 낳겠다, 그냥 우리 둘이 풍족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애는 무슨 애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거기 나오는 가정의 경제학이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학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는 열심히 빼먹지 말고 이 강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알림까지 딱 이렇게 눌러주셔야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또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겠죠. 기왕 하는 거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선택은 선택인데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돈을 건다고 한번 해볼까요? 국제축구대회예요. 국제축구대회에서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를 한다고 하는군요, 국가대표끼리. 그렇다면 제 돈을 거는 이상 당연히 맞추기 위해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누구나 다 독일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잃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실 합리적인 선택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에 의한 비합리적 선택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왜냐? 비합리적 선택, 감정적인 선택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이 유한한데 나한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항상.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 합리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물론 사람은 가끔씩 자기한테 손해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일단 그런 건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요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무슨 얘기가 추가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점심을 먹을 때 김치찌개 먹을까? 고기 먹으러 갈까? 이런 거 그냥 기분 따라 결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거기서 얻는 모든 보통 이제 얻는 걸 편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베네핏이고요. 편익을 모두 다 고려해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다 생각을 해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사실 실질적인 인간은 그렇게까지 안 되지만 일단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논의가 되니까요. 자, 일단 그 부분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표시를 해두신다고 한다 그러면 7페이지에 합리적 선택의 기초 해가지고 합리성의 의미에서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시면 합리성은부터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합리성은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으로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요.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됐어요. 네. 그 근처에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군요.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고려하는 과정. 정보를 모두 다 100% 다 얻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비교를 해보고 비용과 편익. 앞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비용과 편익이라는 두 가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앞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코스트가 되고요. 편익은 베네핏이라고 하겠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코스트보다는 베네핏이 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똑같은 코스트라면 더 큰 베네핏. 그리고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코스트가 더 큰 선택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사실 편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무형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으로 그걸 환산을 했을 때 만약에 10,000원을 써서 5,000원어치 편익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선택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비용이랑 편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의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용어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요즘은 이거 기회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기회비용이 뭐예요? 매몰 비용이 뭐예요? 이러면서 설명해달라 그래서 신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어요.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된장찌개를 먹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요. 선택하지 않은 자, 선택한 것은 상관없어요. 선택한 거는 제외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김치찌개 말고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을 텐데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의 큰 대안이라고 해도 되겠죠? 큰 것의 비용, 가치, 큰 것의 가치. 요걸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김치찌개가 7,000원이고 된장찌개가 6,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김치찌개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6,000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면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일단 제가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먹지 못해요.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의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뭐 그게 얼마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난 된장찌개 먹었으면 한 5,000원 정도 만족을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과 그 다음에 제 손에 있던 7,000원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7,000원과 7,000원 명시적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내 눈에 딱 돈 단위로, 보통 이제 돈 단위로 나오는 명시적 비용이라 해서 돈 단위로 나오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 단위로는 보통 나오지 않고요. 암묵적 비용인데 요것이 바로 된장찌개를 선택했을 때의 저의 구체적인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 두 가지를 합해서 기회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 뭐 예가 있으니까 제 김치찌개 예 말고 다른 예를 좀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8페이지 제일 아래쪽 문단을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그 부분 보이시죠? 자, 어느 호텔에 이탈리아 요리부에서 일하는 박 씨는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수입과 비용을 예측해 보았다. 대단하죠? 다 여기 경제학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우선 1년 동안의 판매 수입은 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한편 비용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재료값, 인건비, 금리, 임대료 등을 모두 합쳐서 2억 5천만 원에 해당할 2억 5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약 그가 이 예측 결과에 따라 연간 5천만 원의 이윤을 기대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직자였고 정말로 돈을 한 푼도 안 벌던 사람이었으면 오케이 5천만 원 버네 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었으니까 1년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기 보면 이제 3억 그리고 2억 5천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이 명시적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돈 단위로 이렇게 돈 나가는 부분이니까 명시적 비용에 2억 5천만 원이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또는 묵시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지금 벌고 있었던 6천만 원 그거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2억 5천에다가 6천만 원을 더해서 3억 1천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비용과 편익을 비교를 하라 그랬는데 정확히는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 기회비용이랑 편익이랑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기회비용이 3억 1천만 원인데 내가 벌 수 있는 건 3억이다. 그럼 난 마이너스 1천만 원이네. 그냥 지금 다니던 데 열심히 다니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를 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한 세 번째 줄 정도의 기회비용이라고 굵은 글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줄이에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파악하면 실제로 지출된 경비 2억 5천만 원. 그게 이제 명시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소득 6천만 원을 더한 것. 그게 이제 묵시적 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6천만 원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천만 원이 기회비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 기회비용 개념에 대한 것들이 꽤 나와요. 물론 재정학에서는 안 나와요. 재정학에서 안 나오고 경제학 원론이나 뭐 미시경제학 이런 거에서는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게 사례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 누구나 생각해보면 야 내가 6천만 원 벌고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 더 들고 3억밖에 못 벌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조금 복잡해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정확하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고 쳐보죠.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를 끊어야 되겠죠? 표를 끊어가지고 표값을 10,000원을 냈어요. 1인당 10,000원 해서 20,000원을 냈다고 해보죠. 20,000원을 냈습니다. 20,000원을 내고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2시간 반짜리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지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괜히 봤어. 너무 재미없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 얼굴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시간 아까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박차고 나온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본다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기회비용, 내가 박차고 나올 때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2만 원 플러스 시간? 2만 원 플러스 시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분이라니까요.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에는 방금 얘기한 기회비용의 개념에다 플러스 사실 이 단원에 비용 이름 중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매몰 비용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는 매몰 비용을 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새로운 개념이에요. 기회비용은 아까 전에 설명한 걸로 일단 기회비용이 1달러 됐고 매몰 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sunken cost예요. sunken cost. 여기 또 영어로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돼요. 자, sunken cost 뜻이 뭐냐 하면은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미 빠진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들어간 비용 중에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영화표를 2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앉는 순간 이미 환불을 할 수 없죠. 환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만 원은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할 선택에서는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예요? 돈 아깝게 어떻게 돈 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례로 돌아가서 제가 2만 원을 내고 영화를 보러 들어왔지만 30분을 보고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환불되지도 않죠. 그럴 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2시간 동안 내가 여기 더 앉아서 영화를 본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것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어차피 표는 환불 못해요. 표는 환불 못하니까 그냥 내가 꾹 참고 2시간 동안 더 보면 혹시나 영화가 재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만족감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2시간 동안 여자친구랑 뭔가 다른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만족감과 그 두 가지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지불한 2만 원이라는 영화표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매몰 비용의 개념입니다. 신기하네. 뭐 기회비용이라고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매몰 비용은 빼야 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뭐 이렇게 만화도 나와 있고 중간중간 얘기도 나와 있는데 만화 잠깐 볼까요? 자, 기회비용이라네요. 제목이. 와, 오늘은 만두를 빚어 먹겠어요. 네. 싫어, 그냥 사 먹어. 내 기회비용이 얼만데? 라고 아버지가 손에 리모컨인가요?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신도 와서 같이 빚자. 그러니까 싫어, 그냥 사 먹어. 내 기회비용이 얼만데?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두를 빚으면 사실 뭐 1시간이나 2시간이 걸릴 텐데 내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밖에서 일하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냥 사 먹는 게 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밑에 무슨 소리, 해로운 첨가물 없는 만두 제작, 가족 간의 오순도순 정다운 대화 어쩌고 저쩌고 마누라 행복지수 상승 등등을 고려하면 비금정적 효용이 기회비용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회비용에서 남자는 명시적 비용만을 얘기한 거예요. 만두 100개면은 뭐 한 10만 원 할래나요? 10만 원이랑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1시간 동안 일하면 1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그냥 나 일이나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아내는 그거 말고 얻을 수 있는 만족감들 이런 것들을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을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할 수 있다면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더해줘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네. 그럼 명시적 비용이 네. 매몰 비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김치찌개도 생각을 네. 했을 때 네. 주문을 먹으면 네. 끝나잖아요.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김치찌개를 7,000원을 주고 샀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먹을 이제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고 뭐 없고, 그다음에 환불이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어 이렇게 휙 네. 던지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김치찌개를 선택했을 때 네. 그때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치찌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행동을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 차라리 된장찌개를 시켜 먹을까 추가로 시켜 먹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고려해야 되는 거에서는 김치찌개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물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까 그 김치찌개 사례에서 내 김치찌개를 먹고 맛없어, 된장찌개를 더 시켜 먹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김치찌개 비용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된장찌개를 6,000원을 주고 시켜 먹으면 뭔가 그만큼 6,000원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김치찌개를 시키는 순간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돈 7,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시켰을 때의 만족감, 그거 같아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정확히는 아까 조금 설명을 좀 이상하게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김치찌개를 선택함으로써 제가 7,000원을 내잖아요. 7,000원을 내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고요. 그건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된장찌개를 선택했으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시키는 순간에 기회비용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나 봐요. 7,000원은 생각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얻을 수 있는 대안의 가치,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랑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7,000원이랑 중에서 더 큰 거를 더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비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 거기 빨간색 글씨가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여기 적어놓은 거,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기회비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썬큰 코스트라고 썼는데 썬크 코스트라고 이렇게 딱 써있네요. 그게 그거죠. 그렇죠? 썬크하고 썬크는 뭐가 다르죠? 자,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무슨 뜻이냐? 매몰 비용은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따라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추후에 선택을 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예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 신약을 개발하는 부서에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 3천억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한 500억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비를 타내려고 그 경영진한테 가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3천억을 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500억만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까요? 조금 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 이때까지 3천억 쓴 게 아까운데 조금만 더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미 들어간 3천억은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500억을 부었을 때 500억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밑에 그 다음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들인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꽤 많다. 우리말에 본전을 뽑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태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그 제약회사 예에서 경영진이 만약에 3천억이 아까우니 500억만 더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정에 이끌리지 말고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회비용, 매몰비용. 요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1시간짜리예요. 두 개 합해서 1시간 반 정도는 설명을 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런 걸 들어가지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혹시 미시경제 같은 거 파트를 할 때는 연습 문제들도 나오니까 그때 이제 문제를 좀 더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오는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자원 이야기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원.
여기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치를 갖는 자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공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공기가 아니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자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자원들이 전부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자원이란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즉 희소하게 주어져 있으며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원은, 자, 경제적 자원을 조금 더 좁게 딱딱딱 몇 가지만 딱 찍어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노동이나 자본처럼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산 요소를 뜻한다.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꼭 물건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생산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재화를 생산하는 건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걸 갖다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당연히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원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생산 요소에 해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자원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변화한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 걸 갖다 묶어서 goods and service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재화, 형태 없이 어떤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비스로 이렇게 다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쌀이나 옷, 자동차처럼 우리 주에서 보이는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모두 재화의 범주에 속하고 그거 말고도 서비스들, 교육, 의료, 뭐 이발, 휴대폰 서비스,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넓은 범위에서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원이라는 게 어떻다 그랬죠?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생산을 할 때, 상품을 생산을 할 때 그게 무한히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 영어로는 PF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KFC 아니고 PF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 뭘 생산한다는 걸까요? 상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한 경제에 주어져 있는 생산 자원을 모두 활용하면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 PFC,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C. 자, PPC 이렇게 되고요. 자, 로빈슨 크루소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경제에 의해 게다가 심지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경제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암만 못해도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한다는 건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딱 두 가지, 많이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상품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만드는 상품 중에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상품 두 가지 정도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 있나요? 그냥 물건 뭐 좋아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시계, 가방. 시계하고 가방. 아, 좋아요. 네. 저도 시계 좋아하는데. 자, 가방이랑 시계 딱 두 가지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
뭐 학교 다니시면서도 좀 보셨겠지만 이 축에 이렇게 써놓으면 요게 원점이고요. 원점이고 x축으로 x축, y축이 되는데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방을 많이 생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y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계를 많이 생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원이 아까 유한하다 그랬는데 이 자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한하니까 그 자원을 몰빵을 시계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시계를 만든다. 그랬을 때 아마 요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00개 정도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방만 생산한다. 즉 시계를 하나도 생산 안 하고 가방만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한 8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 이 두 점은 이 그래프에서 지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다가 선을 그을 거예요.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선을 긋게 될 것인데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3페이지에 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학 원론이니까 제일 간단하게 딱딱딱딱 1대1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반 줄여보죠. 가방을 4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절반의 자원을 사용했죠? 그러면 절반의 자원은 누구한테 투자를 하게 되느냐? 시계한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아마도 요쯤에 50개라고 해가지고 짠 요런 점을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쫙 다 점을 찍어서 연결한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고요.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원을 시계에다가 몰빵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얘기예요. 시계를 그렇게 많이 만들면 시계에 들어가는 주요 부속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쪽을 많이 생산을 하면 많이 생산을 할수록 더 비효율적으로 더 생산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곡선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왜? 요 중간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원래 이렇게 딱 비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방도 40개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시계도 50개보다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하나요? 자, 왜냐하면 그래도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가방만 몰빵을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가방이랑 시계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랑 요 점이랑 요 점 같은 경우에는 가방만 만드는 점, 가방이랑 시계를 같이 만드는 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방만 만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이라고 하는 걸 갖다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가죽 한 장, 두 장 살 때 가격이랑 가죽을 100장, 200장 살 때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많이 사용을 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 녀석의 가치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쪽 끝으로 갈수록 더 생산하는데,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 거기서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실질적인 경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그런 생산 가능 곡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아직 경제학 원론 수준이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이라고 하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직선 보세요. 직선을 보시고 자, 시계 100개 또는 가방 80개 그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아마도 가방 40개, 시계 5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점도 이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선 위에 있는 점대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점이든지 간에, 여기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어느 점이든 간에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전부 다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산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요런 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다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80개 뭐 100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꼭 그걸 갖다가 다 생산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는 요런 파란색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 곡선보다 안쪽에 존재하는 점이라면 이 경계선이 아닌 안쪽에 있는 점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파란 점이 이동을 해가지고 요 곡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생산의 효율성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선 위에 있는 점은 모두 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 효율적 생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까지가 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요. 자, 보자. 뭐 방금 설명한 내용, 그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페이지,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뭐 소리 들리시는 거 있으세요? 안 들리시죠? 왜냐? 제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안 들리실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12페이지 보면 그것까지 상품이라니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이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책을 받은 지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진 하나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온실가스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A기업 100톤, B기업 200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배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뭐 10,000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만큼 10,000톤에 대해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증서 같은 거를 갖다가 10,000톤어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그 증서를 초기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거래를 사가라, 입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실은 예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던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그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를 갖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명박 정부 때 요거 시행하려고 했어요. 시행하려고 했고 시범 시행도 했습니다. 시범 시행도 했는데 다만 가슴 아프게도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왔죠. 네, 국제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국가 간에 약속했던 것들이 다 깨졌어요. 깨지면서 우리나라도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유명무실해졌죠. 한때는 요거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거래량이 뚝 끊겼어요. 네,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경제학 원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존재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되는 녀석도,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일단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면 그 위에 그래프에 있는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림 1-2 옆에 있는 부분인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다른 말은 알겠는데 뭔가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용어가 나왔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이런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 소린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왜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가를 갖다가 한마디로 기회비용 체증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땐 이게 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어느 한쪽만 많이 만들게 되면 그거를 한 단위 더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갖다가 유식하게 6글자로 얘기하면 기회비용 체증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기회비용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의 가치.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도 몇 개나 생산할 것인가, 그게 바로 대안들이 된다는 거예요.
대안들이 되니까 결국 가방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시계가 몇 개냐? 그걸 가지고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안녕하세요.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자, 요 가방이 한 개도 생산되고 있지 않았을 때 하고 가방이 80개 근처로 생산되고 있을 때 하고 각각 포기해야 하는 개수가, 당연히 가방이 생산량이 적었을 때는 시계 가방 하나 더 생산하는데 시계 한 개 정도만 포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가방이 한 80개 근처가 돼서 한 개라도 더 만들겠다라고 하면 시계를 한 너댓 개 정도를 못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왜? 가방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입니다. 뭐냐? 한 가지 재화를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 기회비용이 자꾸 올라간다.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선 위에 있는 녀석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 요거보다 안쪽에 있는 점이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녀석도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던 게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자원은 다 똑같은데, 가지고 있었던 가죽, 자본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좋은 기계가 들어온 거죠.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이때까지는 짜투리로 버렸던 가죽들까지도 사용을 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바깥쪽에 있는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동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아예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고, 요 점, 그러니까 하나의 곡선상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사실은 요 생산 가능 곡선 바깥 자체가 움직이는 것, 요거는 어떤 기술의 발전, 요런 얘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거기 뭐 있죠.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생산 가능 곡선. 아예 뭐 부존 자원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생산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서 한 1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의 요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뭐 안 쉬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안 쉬고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국민경제 기본 골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저 한번 끊어주세요.